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반노동, 극우적인 막말을 해왔다면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장관의 적임자라고 맞섰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작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불법 파업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고,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희동 씨 유족계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청문회에서 따지면 되는데 야당 때문에 회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질의에서 물으면 됩니다. 제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낸 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사건 처분을 위한 거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자신은 관여할 수 없고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하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150명에서 300여 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총장이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수사심의위는 이번 주 안에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심의 기일을 열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호텔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은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호텔 객실에서 시작된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왜 발생했고 불이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인명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객실 내 에어컨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는 투숙객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업주 등을 상대로 호텔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화재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불길이 호텔 전체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고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희생자 2명에 이어 오늘 5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돼 이번 화재 사고 희생자 7명의 발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 탓에 먹거리 물가도 오르면서 벌써 추석 차례상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차례상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10%가량 더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오를 걸로 예상됐습니다.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 28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44.6%나 높아졌습니다. 품목별로 따지면 28개 중 23개 품목 가격이 올랐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배 등은 1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1년 전보다 52%나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물 중에선 수입산 동태포가 11.9%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선 약과와 유과가 각각 17.2%, 21.3%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드는 비용이 30만 8,52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6만 5,28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으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할 때보다 21.2% 저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가협회는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올랐지만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라며 사과와 배 가격도 공급이 증가하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자폭형 무인기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군은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선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무인기들이 설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해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에는 하얀색으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남한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 때에는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인기들의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이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무인기들의 전투 성능을 높이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정찰과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뿐 아니라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과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도 자기들도 분석을 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와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정치하담여담.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정치평론가, 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본격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거셌는데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자의 사과와 사퇴까지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문회 오전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이동 씨 유족계의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진행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아니, 청문 사과가 없으면 청문회를 하니 뭐하니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답게 본인들이 주장할 부분들을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걸 해야 되고요.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주장은 본 질의에서 하면 됩니다. 제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 촉구하는 사람이냐? 강력하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냥 나가세요. 네, 김문수 후보자 본격적인 청문회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때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 뜻이 아예 사과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 청문회 하려면 해라. 라는 뜻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제가 겸손하게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제 자신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극복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김문수 후보자 자신의 막말 논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 이래가면서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자,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청문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김문수 후보자가 이전에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나 혹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나 이런 그런 직책에 있을 때 했던 발언들을 사과하고 시작하자, 청문회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스타 의원이 된 50 청문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50 청문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앞에다 두고 당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사과를 해라.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자. 라고 해서 공방을 벌였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원 시절에 네. 청문위원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그때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청문회장에서 하나하나 질문으로서 윽박 지르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차분히 질문으로서 그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스타가 됐고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계기까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지금 발언하는 게 동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공격할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청문회를 열어서 조목조목 어떠한 발언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질문으로서 드러내는 게 바로 청문회의 역할인데 네. 일단 무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라 자격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와 똑같이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분히 어떤 발언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국회 TV도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야당 청문위원들의 지금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인 사과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일일이 일단 과거 발언을 짚어보는 절차는 이번 청문회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포괄적인 사과에도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결국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다라고 들릴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내가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청문회까지는 후보자가 을에 처지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면 답변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시도했는데요. 그 해명이 사실 더 큰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일례로 보면은 소녀시대를 가리켜서 쭉쭉빵빵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류 열풍의 주역임을 강조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한류 열풍의 주역임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가창력이라든지 안무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지 왜 그런 몸매 품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 해명이고 또 사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과연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뉘우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진정하게 복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현재 차원에서는 좀 이게 뭐 일개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으로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는 현재로서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야당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논란이 된 과거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이런 친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득실득실하고 그렇게 설쳐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냈으니까 이런 기쁨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이 주사파는 김정은이를 무조건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색깔론 아니야. 극우 아니야. 김문수는 극우니까 빼. 색깔론 하면 안 돼 지금. 표 떨어져. 여러분 표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청와대가 뻘건 사람들 붉은 용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온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김정은에게 다 장악돼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네, 자 최선호 전수련 저희가 뭐 짧게 좀 잘라봤습니다만 자 김문수 후보자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이게 다가 아니었죠? 사실 김문수 후보자의 문제적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그 발언도 그렇고 이게 대체로 2017년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무렵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태극기 부대로 김문수 후보가 아주 강하게 경도되는 시점이고 이때부터 굉장히 좀 문제적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비판받고 있는 발언 중에 하나인데 이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도 쌍용차 사태 해결의 1등 공신은 경찰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불법적인 파업이라든지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계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이른바 좀 극우적인 아주 그 색깔론에 기반한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오전에 청문회가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정회가 되는 끝에 한 11시 반 정도부터 가까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거기서는 이 발언들 뭐 사과라 이 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그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한 차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자 지난 1일 출근길에서는 자신이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자, 무엇이 반노동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반노동 인사다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신지. 반노동이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2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파업엔 손배소가 답이다. 아, 손배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 지금도 유지 파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일단 김문수 후보자야말로 뭐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인 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노동이 아니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그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있죠. 무솔리니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탈리아 사회당, 노동자 정당의 지도자급 인사였습니다. 옛날 얘기인 것이죠.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선오련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동운동 단체에 있었는데, 선오련도 198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정당운동으로 갔고, 처음에는 민중당이라고 하는 노동자 정당의 성격이 강한 진보 정당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1992년 정도까지 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아왔었고, 심지어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에 가담한 여당 의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일이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고, 김문수 후보자가 이번 달 초에 출근길에 얘기한 것 중에 과거의 발언들을 자꾸 가져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것도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겠고, 중요한 거는 최근 20, 30년간의 행보예요. 그런데 보면은 쌍용차 파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건설노조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기에 보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 왜 투쟁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기본적인 이해 없이 발언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이나 이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김문수 후보자가 더 무서운 것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 내가 선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그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반발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 위원장을 했었던 문성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문성현 위원장이 금속노조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가 출신이고 또 민주노동당 대표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성현 위원장이 노동운동에 쓴소리 하니까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자가 그럼 쓴소리 하면 노조에서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노조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저는 우려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자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노동적인, 그러니까 노조가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게 아주 뻔한 인물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자라는 분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김문수 후보자를 다른 것도 아닌 노동부 장관에 선임했을까요? 일단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했을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야말로, 당시 후보자야말로 노동계에서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 그 이후에 또 지금 보수 우파의 정신을 살려서 또 이 시장 경제와 관련된 신봉자 또는 지자체장까지 했으므로 이 양쪽에 이 두루두루 여러 어떤 그런
그 경험이 도리어 경사노위, 즉 경영진 측과 노조 측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일단 경사노위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격이냐 아니냐는 건 네.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의 결과로 이야기해야지, 단순히 그 이전에 정치인 출신이었다가 또는 어떤 뭐 지자체 출신이었다가 이 당시에 한 이야기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좀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지금 주장하듯이 경사노위에서 지금 2년간 무엇을 했느냐, 합의 본 건 2건밖에 없다. 차라리 그 지적은 저는 굉장히 우리 들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이 2건 중에 어떤 것들이 사실 의미가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가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이렇게 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어떤 논리라면 저는 반노동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 정치인 출신으로서 사실상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옛날 경력이 학생 운동권이고 반재벌, 그러니까 재벌 물러가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권 당시 뭐 민주당이 집권한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정무위에 소속돼 있다, 그럼 똑같이 정무위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피감기관들이 전부 다 대기업이나 금융인데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말로 거기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운동했던 시절에 이야기했던 거나 아니면 정치했던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돌아와서 이러므로 이렇다라고 저는 낙인을 찍는 건 결코 그 자격의 어떤 그런 여부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이 밖에도 오늘 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에 이 법인카드 의혹 그리고 또 측근 채용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죠. 아직 얘기는 안 했죠.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제 의혹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요즘에 청문회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법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한 22개월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근데 22개월 동안 한 4,800만 원 좀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20만 원 좀 남짓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이거는 뭐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사노위 그 자문위원으로 그 김문수 TV의 총괄 제작국장을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자문위원으로 제대로 그 회의도 참석을 안 하고 사실상 수행비서처럼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근데 경사노위 위원장한테는 수행비서가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이게 자문위원으로 해놓고 수행비서로 썼다, 이런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사노위 측은 뭐 절차에 따라 다 지급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의혹들이 지금 소소한 상황 같고요. 오후에 2시 반부터서 이제 다시 청문회가 재개가 되니까 오후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동 문제와 경사노위 시절 문제는 또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자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잘못됐다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건 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내가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 제기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수년 후에 또다시 제기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수많은 그런 그 쟁점들이 다시 수십 년 후에 다시 제기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고지순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인식은 없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건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린 것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그 정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촛불 집회가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인식, 그런 공감대 속에서 몇 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역시 뭐 호주제 같은 것도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만,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안 돼,
라고 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몰아붙이고 낙인을 찍는 것,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자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만 돌아봐도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기억이 나는 건데 2016년 11월에 당시 새누리당에 비박계에서 비상시국회의 비슷한 이런 이름을 띄워서 별도의 지도부를 꾸린 적이 있었고 거기서 대표단을 12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이 김문수 후보자였어요. 그런 김문수 후보자가 2017년 초가 되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친박 행보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본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김문수 후보자는 생계형 정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박이 유리할 때 국민들이 많이 질타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비박계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태극기 부대나 이쪽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 같고 새누리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면 친박 쪽에 붙는 게 낫다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가망이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럼 그 유산이라도 승계하기 위해서 금고문을 열어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청문회를 앞두고 나니까 또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말 뒤집기를 연달아 하는 거니까 또 안 되고 이런 사이에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생계형 정치인을 굳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그리고 야당의 반발 이런 게 있겠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지금 그 숫자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장관을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장관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 그 숫자가 아마 윤 대통령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의 요구 역시 가장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그렇게 패턴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적된 결과가 나중에 촉발되는 어떤 매개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크게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성 인물만 인사를 계속 잇따라 하느냐. 아까 개인에는 어떤 이유를 제가 댈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잇따른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게 청문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어떤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한 번은 중도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앞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후에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공식적으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친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독도를 지켜라! 독도를 지켜라! 그 철거물은 다시 더 잘 만들어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없앤 게 아니라요.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 정치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지양했으면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당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2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부가 친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님,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 회의실에 이번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걸개 기름이 박혔습니다. 독도 그림에다가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구호로 바뀌었는데,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련의 독도 지우기 의혹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실제로 정부가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의도가 있다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본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원하는 안대로 그런 것을 들어주는 모습이었고, 사실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는 타협이나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진 않은데 독도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100명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건 또 타협을 할 수 있는 안도 없습니다. 어떻게 독도를 뭐 서도 동도를 나눠가지고 양국이 나눠 가진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는 않으나, 예를 들면은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독도 관련한 부분이 2022년 이후로 빠져왔다던가, 또 최근에 있었던 독도의 방어 훈련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신다. 특히 또 이게 뭐 국방부의 실수라고는 하더라도 국방부 관련 문서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또 표기를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그걸 인정하고 회수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철저하지 못한 자세라든지 부주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야권의 의혹을 더 부추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자, 독도,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한국인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형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한 정부라도 이 서울시, 교통공사, 국방부 이런 각각의 어떤 따로따로 기관에 독도를 지우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또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각 지자체나 교통공사 소속 직원이거나 어느 한 곳이라도 바로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상대방의 그 통화를 한 것도 바로바로 녹취록이 나오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지금 민주당에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토를 팔아먹는 행위는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독도를 팔아먹었다라는 건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신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그 당시에 발효되기 직전에 아예 200캐리,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한 200캐리를 선포해버려요. 그게 평화선입니다. 이 독도에서부터도 어마어마한 난이도로 그어졌는데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주권이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는 일본이 주권이 없이 그냥 패전국으로서 미군정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사실 독도가 일본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몇 개월 전에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일본 어선이 독도를 갔을 때 바로 납포해서 326척의 일본 어선과 3,094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안 건드리겠다, 이 라인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신한일 협정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 인근을 중간 수역이라고 하면서 독도 주변을 12해리로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독도 12해리까지 일본 어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에서도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독도를 팔아먹느냐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고요. 당시 학계에서도, 해양협정 학계에서도 이건 영해를 그대로 내준 거다. 왜? 어업권이라는 건 주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어업권을 그렇게 내줬다는 건. 그런데 그 정신을 잊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DJ의 사진을 걸어놓고 독도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 대통령을
자신의 어떤 그런 계승자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려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자 그런데 이번 독도 논란이 생기게 된 이른바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안국역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가 해명을 했었는데 해명이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이제 8월 12일에 안국역하고 잠실역인가요? 여기서 이제 독도 관련 조형물이 없어졌다고 시민들이 막 제보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냐, 왜 없앴냐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노선 변경에 따라 사람들 동선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위험하니까 철거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청력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흐름이 되니까 이제 지난 15일에는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새로 제작해가지고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이제 비판을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시민 역사 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는 이제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정무적인 감각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벌어진 해프닝에 가까운 것처럼 여기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이 사라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제 쭉 말씀하셨던 이런 그 독도 우리 수호 훈련 또 그 전에 있었던 작년 말이죠. 그 국방부에서 만든 장병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최근에 있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 일련의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야당에서 이제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전쟁기념관도 지금 원래 노후화돼서 철거한 게 아니라 수리해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수장고에 지금 보고하고 보존하고 있고 이걸 나중에 이제 종합 검토를 해서 독도 조형물은 그 관람 동선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 작업을 한 뒤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야당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외교 정책 자체가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울 테니 일본이 성의 있게 이걸 채워라라는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대일 외교 정책 기조 자체가 우리가 절반을 채웠고 일본이 성의를 가지고 채워라. 일종의 일본판 대일 외교판 햇볕 정책 비슷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인데 이게 지금 성과가 딱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맥락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에 맞춰가지고 이제 역공을 한다고 해서 여당에서 이제 역공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하라고 괴담 프레임을. 그러니까 다시 야당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걸면서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는 이런 양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종구 평론가님. 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기시다 총리가 이제 다음 달쯤에 방한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이른바 좀 독도 지우기를 해서 기시다 총리의 비율을 맞추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음모론을 하려면 정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사퇴를 하지 않고 이번에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만약에 줘서 기시다 총리가 늘 이야기해서 한일 관계나 혹은 사도광산 등재가 자신의 어떤 치적이다. 그 치적을 더욱더 빛내게 해줌으로써 연임을 하게 만든다든지 새롭게 다시 도전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맞지 총리 20% 지지율 20% 이하로 거의 내려가는 그런 지지율 때문에 사퇴한 총리를 굳이
비를 맞춰가면서 우리 정부가 뭘 내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곧 새로운 어떤 총리가 9월 말이면 다시 나옵니다. 네. 다시 나와서 새롭게 한일 관계가 새롭게 또 정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새로운 한일 관계에 어떤 그런 기틀을 잡았는데 혹시나 새로운 어떤 총리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게끔 마련하기 위해서 도리어 기시다 총리는 이것이 이렇게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방안을 하지 여기에 어떤 선물을 받고 일본에 네. 돌아가서 무엇인가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방안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대단히 지금 과장된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수진 평론가님.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꾸리고 즉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독도 프레임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이유가 이 비명계가 좀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것은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비명계 현재 움직임이 뭐 친명계를 당장에 위협하거나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신경 쓰기 위해서 독도 문제까지 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도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캠페인을 할 때 비명계에서도 같이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이 의제를 가지고 친명 대 비명의 구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제 독도 문제는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쉬운 주제이고 국민들 간의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제라서 이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어떤 거대한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문제에 국한해서도 사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폭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했음에도 일본의 기업들이 도의적인 지원조차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또 현재 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 이쪽하고도 계속 같이 하는 좀 종합적인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야 대표회담 얘기입니다. 이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감염으로 연기됐습니다만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갑자기 바지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반바지냐, 당신네들은 핫패치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본인의 1호 공약, 최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최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둘러 주십시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10명,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발의하는 것이 당내 분열만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반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대표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뭐 반바지 사장이다. 그러면 뭐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뭐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앞과 뒤가 다른 것이고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결국은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종구 평론가님, 반바지 사장, 이 바지 사장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반바지 사장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바지도 못 된다.
바지 사장도 못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재해병 특검법 놓고 이걸 의제로 들고 나갈 권한이 없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있어요. 네. 프랑스의 근대 시절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갔는데 바지 논쟁이 있었어요. 반바지가 이제 퀼로트라고 하는데 퀼로트를 입은 사람들은 귀족입니다. 네. 그런데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은 쌍퀼로트라고 해서 평민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쌍은 뭐냐면 without이라는 뜻이거든요. 퀼로트도 못 입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바지도 못 입는 사람들이라고 불린 게 쌍퀼로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당으로 돼요. 그러니까 퀼로트, 반바지를 입은 귀족은 왕당파, 지롱드 쪽이 되고 그다음에 긴 바지를 입은 쌍퀼로트는 바로 자코뱅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두 당이 이제 맞붙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지금 바지 길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그 프랑스 때 귀족이냐 평민이냐고 정당 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귀족 취급해 준 거네요, 그럼 프랑스식이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반바지니까 퀼로트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은 이게 반바지인지 핫패치인지 긴 바지인지의 논쟁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아니라 정당에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어떤 표현 자체가 핫패치와 반바지가 정말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중도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유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양쪽 그 대표가 양 대표가 정당 대표가 만나는 게 그렇게 오래됐나 봐요. 12년 만의 일이래요. 그리고 날짜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25일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게 성사되는 걸로 봤을 겁니다. 날짜를 지정해놓고 의제 조율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는 됐지만 그렇다면 아직은 회담의 어떤 그런 이 회담이 결렬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좀 윽박지르는 광경이 과연 순직 해병에 대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특검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 당의 상황을 즐기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대표 간의 분열을 조장을 해서 그 분열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거 봐라 정치천연병 당대표가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제안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깨달을 것 같거든요. 진짜 하고 싶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또 그 역공은 뭐냐면 그 제3자 특검법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만약에 그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에 한 방 먹이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의 그런 압박은 사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님,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먼저 해서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게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이재명 대표 감염 때문에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3년 1개월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거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이준석 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있을 때 한번 만나고 한참 만에 만나는 건데, 자, 곧 만날 사람을 이렇게 반바지네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는 건 사실은 당신은 만나기 싫고 이제 난 대통령이랑 만날 거야. 장동혁 최고위원이 명실공히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영수회담에 힘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건데,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는 한동훈 대표하고는 정말 만나기 싫으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 그래서 좀 모욕을 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거냐. 그럼 나랑 만나기 싫으면 딴 데랑 만나라.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어차피 한동훈 대표도 오히려 생중계를 주장하는 등 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좀 올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철회할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기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계속해서 회담을 놓고 공회전이 벌어지거나 혹은 최병 특검 관련해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주요 상대로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현재 처지는 이제 바지에 비유를 하자면 빌리진 바지가 아닌가. 빌리진은 뭡니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보면 마이클 잭슨이 뒷걸음질을 막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문워크라고 하죠. 예, 문워크 맞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이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 제3자 추천 특검을 약속을 해놓고 그건 진척 안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또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 거는 마치 그 문워크처럼 뒤로 쭉쭉쭉 미끄러져 나가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바지 핫팬츠에서 이제 문워크까지 나왔는데, 자 최선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그럼 강성 지지층에 움직이니까 핫팬츠 대표냐? 뭐 썩 그렇게 딱 떨어지는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야 대표 간에 당내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봐야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오너인 대표이사, 대주주인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는 대표이사인데 오너인지 대주주인지는 좀 아직은 애매한,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 경계쯤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 없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이번에 뭐 저 박단 비대위원장 만나고 했다는데 거기에서 그 중재를 해달라고 지금 박단 비대위원장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 안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를 지금 속된 말로 대통령실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은 이 관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긴장 관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양쪽에서 저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명실공히 여야의 현재 가장 강력한 여야의 대선 주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아냥과 비난과 김을 빼는 그런 그 공격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게 된다. 그럼 두 사람 다 큰 정치 못 하는 거죠. 네. 자, 이종건 평론가님. 그런데 민주당의 계속된 요구는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최혜병 특검법을 당신이 발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빨리 발의해라. 이런 요구인데, 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거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은 대주주까지도 못 간 상태. 그러니까 이 당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총선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몇 개를 안 됐습니다. 총선 후유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으로 일단 대통령실과 합을 겨루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들에서 상당히 지금 그 나머지 고비들을 못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요. 물론 자신의 어떤 생각을 총선 때 아까 전대 때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걸 결정해서 밀어붙인다라는 상황이 이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한을 두지 마라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최혜병 특검법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리더십의 상처를 받고 제가 알기에는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갖고 의원들을 지금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의총을 열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네, 자 김윤수 평론가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소신껏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을까요?
네, 그 노력을 미리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다고 바로 당론이 된다 이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거는 다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논의 개시가 제대로 아직 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빠르게 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뭐 네. 언제까지 딱 당론을 정한다라고 기약을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논의의 시작은 좀 앞당겨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제3자 추천 특검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건을 자꾸 붙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내 논의에 맡겨놓으면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조건을 붙이자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할 때 아니 우리 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하려면 이런 조건도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오는 10월 1일 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종건 평론가님,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얘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 정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높겠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100대 가제 속에 있는,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제복에 대한 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복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보훈,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하고, 또 현직 그런 그 제복, 그러니까 소방대원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군의 날이 예전에는 제가 기억납니다. 예전에 10월 달에 정말 휴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10월 1일, 10월 3일, 10월 17일 뭐 쭉 이어서 휴일이 많았던 그런 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이제 그 주 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국군의 날 퍼레이드. 그렇죠. 그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분위기를 봐서, 물론 이제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또 징검다리 휴일이니까 이번만 일단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뭐 민생 이슈, 그러니까 이 내수 진작의 어떤 이유까지 덧붙인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다거나 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뭐 반대 안 하겠죠. 김sim수 평론가님, 막말로 쉬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10월 1일이면 이제 한 달 남짓 좀 남았단 말입니다. 너무 좀 급작스럽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뭐 임시공휴일 정도는 뭐 지정을 하기에 시간이 빠듯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이거를 공식적인 지정 휴일로, 공휴일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얘기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정부라든지 여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렇게 휴일을 지정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내수 진작 효과가 될 텐데, 이 말인즉슨 사실 우리가 노동 시간을 과도하게 이렇게 노동하는 것을 막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내수 진작 효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 정도를 더 휴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OECD 기준으로서도 노동 시간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 과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 관점을 넓혀서 봐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많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였었는데, 어느 정도 유연화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구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정부가 이 임시공휴일 의제를 뛰어넘어서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민생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자, 이종건 평론가님, 네. 이 박단 회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전공의협의회 쪽 입장은 아예 2,000명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은 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죠. 여당의 대표가 이 의정 갈등에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비춰지는 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는 게 박단 위원장의 이 회담 끝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단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실과도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난 분위기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박단 위원장의 그 대화를 보면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의 다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건 7개를 요구했거든요. 7개 중에 상당 부분에 룸을 다오, 그러니까 7개를 모두 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요구를 한 이후에 지금 나왔는데 박단 위원장의 표정이라든지 혹은 이 태도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비춰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자, 7개를 좀 들여다보면 그중에서 한 3개에서 4개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된 부분들,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또는 필수 의료가 닥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아니한 그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의사들에게 지금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실형이 가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전공의들의 어떤 처우 문제도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지금 대표로서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로바로 이것을 실행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숫자예요. 숫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 이미 입시 요구는 다 발표했으니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내년부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숫자를 완벽하게 줄인다. 뭐 500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인다. 아니면 과학적으로 정말 지금 전공의 대표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 수긍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내후년에 숫자부터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 이것 정도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안이 아닐까. 물론 지금 대통령실은 당장은 못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는 사실 진짜 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저 표를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네, 정부 입장 또 입장이고 의료 단체들의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서로 타협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응급실의 마비 사태입니다.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직접 겪어봤다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대통령께서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응급실을 22군데를 다 거절을 당했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이 간호사들마저도 더는 못 버티겠다. 다음 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이미 총파업 결의를 했고요.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29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7시부터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정도의 공공병원, 그다음 대학병원이 한 30개인가 해서 총 이제 61곳입니다. 여기 5대 메이저라고 하는 병원들만 제외하고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이 큰 병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수술실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그 필수 진료 부분은 좀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기 시작한 게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괴멸적인 그런 피해 상황, 마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의료 대란 문제를 푸는 거는 그 9월 뭐 의료 대란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1의 어떻게 보면 민생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지금 이 정부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적 상황입니다.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정치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6km라 부담 없는 거리에 취지까지 좋으니까. 첫 6K 걱정하지 마. 달려보면 알 거야.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 글로벌 6K와 함께 달려주세요.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글로벌 6K for Water.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 1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유불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그리고 킥보드 탄 중학생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면서 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전국의 숙박시설에선 매년 400건에 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숙박시설들 가운데 여전히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숙박하던 한 3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결국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2018년 1월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 사례와 마찬가지로 앞선 두 숙박업소 모두 지어진 지 오래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전국의 숙박업소 건물 대부분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6층 이상의 숙박시설 건물에 그리고 2022년부터는 층수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래된 숙박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매년 꾸준히 400건 가까이 일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모두 32명이 나왔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래된 숙박업소에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킥보드 한 대에 중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중학생 3명은 택시와 부딪힌 뒤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가 직진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치었고 결국 아내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3,5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었을 정도인데요.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면허증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의 합의나 입법을 통해서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높은 보안성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내에서도 한때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안성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랐습니다. 개인정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미성년자 성착 침울을 제작하고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에서 벌어졌었죠. 마약 밀매와 테러 조장까지 갈수록 확산되는 텔레그램 범죄.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온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결국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뉴부 사탐 시간입니다. 이 비밀 대화 기능으로 전 세계 9억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성범죄나 테러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이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또 SBS 신정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이 텔레그램 사실 저도 씁니다.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살짝 네. 설명을 드리면 이 카카오톡처럼 채팅을 나누는 이 텔레그램 앱이 있습니다. 네. 종이 비행기 모양이 아이콘인데 이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데 이 대표이자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두로프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파리로 입국하던 상황이었고요. 프랑스 경찰은 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이 두로프를 체포를 했습니다. 네, 양기민 변호사님. 자, 그럼 프랑스 경찰이 두로프 대표한테 적용한 혐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주체가 돼서 어떠한 마약 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성범죄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범죄 조직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방조를 했다 혐의까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긴급 체포까지 이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역시도 체포를 계속해서 해둘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구속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사관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구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하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로 이제 도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프랑스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곳으로 만약에 도주를 한다. 그러면 인신구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신변이 확보된 만큼 구속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이 꽤 무겁습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20년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련해준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 책임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럽 여러 국가를 비롯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형 플랫폼을 거느리고 있는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프랑스 역시도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뭐 테러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든지 그 범죄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형량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조 책임을 다 더해 나간다면 충분히 뭐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저 신정은 기자, 이 네. 드루프 대표 이 텔레그램을 만들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IT 재벌이잖아요. 재산이 뭐 20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전용기가 있을 만큼 부자면 그만한 정보력도 있을 텐데, 자, 프랑스에 가면 체포될 수도 있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프랑스에 간 건가요? 그러게요. 방금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 가면 정말 강하게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외신에서도 실제로 이번에 드루프가 프랑스로 들어온 걸 보고 드루프가 정말 큰 실수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남미 지역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위에서 프랑스에 왔는지는 아직 파악되거나 알려진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네, 자, 텔레그램.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네네. 이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라고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2014년에 텔레그램에서 이런 콘테스트를 엽니다. 자신들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를 이제 걸 테니까 텔레그램을 해킹해보라라는 콘테스트를 직접 열었는데 아무도 그 상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서버를 일단 두고 있고 수사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2014년, 16년 기억하시겠지만 사이버 검열이 좀 강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사이버 망명까지도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앱 사용자는 계속 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까지 월간 사용자 수가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9억 명까지도 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순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보안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유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로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이 정말 범죄의 온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텔레그램이 과거에 2013년에 출시된 이후로 러시아에서 이 CEO가 어떠한 정보 요청을 받았다가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러시아를 떠나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프랑스, 유럽 여러 국가들을 전전하면서 실제로 거주를 해오고 있고요. CEO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더라도 2021년에 미국 극우 세력이 의회에 난입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더불어서 이제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극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본인들의 세력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정보 교환을 통하는 그러한 창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이 텔레그램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번번이 거절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드루프라는 이 CEO 특징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방금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텔레그램 하기 전에 푸콘탁테라고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를 하고 그리고 아예 CEO에서 물러나고 망명까지 해버립니다. 독일로 가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게 텔레그램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입장들도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테러리즘의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테러 책임을 이 텔레그램한테 묻는 건 문제의 어떤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지미 변호사. 많은 이들한테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사건도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벌어진 범죄 아니겠습니까? 벌써 5년 전이나 지난 일인데 그 뒤로도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죄질이 나쁜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텔레그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러한 조주빈이라든지 이런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특정을 하고 실제 이제 인신
구속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다른 이러한 여타 비슷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텔레그램으로 가면 우리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N번방의 주동자이자 뭐 조주빈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런 비슷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규모로 다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이런 보안성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여러 가지 기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신정호 기자, 최근엔 또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서 돌린 텔레그램 방이 또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참가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화제가 됐던 이슈인데요. 인하대학교 여학생들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그런 단체 대화방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활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참가자는 무려 1,200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2020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사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대화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 상당수가 특정 동아리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이 나체 사진 얼굴을 합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소리를 입혀서 어떤 성적 대화를 언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교묘하게 이제 제작물이 만들어졌었고요. 피해자 개인 연락처나 어떤 신상 정보들까지 유포해서 협박까지 하는 그런 네. 정황들도 같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별명까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가해자들 가운데 지인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참여자들이 다 특정이 된 건 아닙니다. 2명 정도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밝혀진 건 여기까지고 추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텔레그램 측에서도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된 2명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관련자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피해자들도 지인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 2명에 대해서는 면식도 없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양재인 변호사님.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심지어 피해자한테 협박됐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요. 사실상 외부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피해자가 이러한 대화방의 존재를 알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 범죄 당사자를 특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대화방의 참여자들끼리 피해자가 우리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연락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지인의 사진까지 다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한 수준의 협박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쫓아가겠다. 결혼하면 당신 결혼식에 내가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애를 낳는다면 애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 당사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들의 얼굴까지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것은 모두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집요하게 이어가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악랄한 방식인데요. 자, 경찰이 그럼 주범이라도 좀 찾아냈습니까? 전혀 지금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지금 특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신분 특정이 됐는데 1명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신원을 밝혀서 1심에서 징역 1년형 선고까지 지금 받아낸 상황이고요. 네. 이 1심 1년형의 선고에 불복을 해서 항소 단계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우연히 이 대화방에 초대가 돼서 들어가서 나는 그것을 봤을 뿐이지 어떠한 제작이라든지 유포에 있어서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결국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경찰이 이 서버가 해외에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실 직접 이 단체 대화방에 네. 들어가서 1년 정도 자료를 모으고 하면서 사실 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자료를 모으고 제보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 이런 것들도 좀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하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빗발치다 보니까 어떤 한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들을 제보를 받아서
어떤 대학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등의 리스트를 딱 짜서 그걸 공개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해당 트위터 계정이 아마 신고를 받았던가 해서 지금 정지가 돼서 지금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피해자가 됐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혹은 뭐 내 자녀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상상하기도 싫은데, 자,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대학 측은 이른바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만 계속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명문대생들이 얽혀 있는 그러한 대화방이 있다라고 해서 뭐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칭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가 인하대 다수의 학생들이 인하대 학생이다 보니까 뭐 인하대 N번방 사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해자가 우리 학교 출신도 아닌데 왜 본교의 이름을 그렇게 사건 이름에 명칭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출신인 것은 맞지만 우리 학교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든지 연루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2차 피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나아가서 사실상 피해자들이 어떠한 굉장히 유명한 대형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동아리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처사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온라인에서 이런 댓글들이나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애초에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하대학교의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되겠다, 입시 결과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그런 글들이 2차 가해성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이런 2차 가해성 글들에 굉장히 피해를 또다시 호소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만약에 이제 인하대학교란 어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가해자들이 경각심을 느꼈을 건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사람들 또한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사실 인하대라는 게 공개되는 게 피해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하게 된 경위나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화방 외에도 굉장히 수천 명이 참여하는 다른 대화방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학교별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누구까지 하면서 순위까지 매기고 그리고 심지어 더 어린 연령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전국 대학 70여 곳에 소속된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있다더라라는 것까지이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신원 파악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러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신저 기자, 심지어 현역 군인들이 만든 대화방도 있다고요? 네, 오늘 추가로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 참가자들도 9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들을 군수품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화방에 참가하려면 자신의 번호, 전화번호와 뭐 소속 계급 등등을 이제 밝히면서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합성하고자 하는 여군의 군복 사진도 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사진들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봐도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또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에 3명이 10대라고 합니다. 20대까지 합치면요. 1020이 봤을 때 이제 95.8%가 1020이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떤 참여자들의 수를 중복된 것까지 합쳤을 때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 전국에 등록됐던 택시 대수가 22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는 택시의 숫자만큼이나 이렇게 가해자가 많다라고도 이제 짐짓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아무리 텔레그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면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이제 온라인상의 위장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한 부분은 청소년,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성인 대상의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위장 수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위장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제 직관 소속인 이제 직장 상사로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경찰서장에까지 사실은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대화방이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지고 굉장히 이제 잘 없어지는데 사실상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화이트 해킹이라 그래서 이렇게 범죄 대상자에게 뭔가 스파이웨어를 깔아서 이렇게 해킹하는 범죄까지도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기본권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범죄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해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더라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던데 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은 또 처벌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돌려서 말하면 성인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불법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우연히 시청했다라고 한다면 무혐의 처비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가 제작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이르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원은 뭐 비율로 보자면 더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즐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범위까지도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신 기자, 사건이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이번에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나온 거는요.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일 전자심의가 열리는데 일단 어떤 영상물이 이제 성적으로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물이 올라오면 24시간 이내에 시정 요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신정원 기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على عملياتنا العسكرية اليوم لا على صواريخها ولا على مسيراتها ولا على مجاهديها ولا على مقاتليها.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 종식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번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충돌했습니다. 이 중동 전체로 전운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후원자이자 이스라엘의 복수를 공언했던 이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자, 관련 내용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성일광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주말에 깜짝 놀랐는데 이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할 만큼 걱정할 만한 사태였어요. 일단 이번 사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5일이었죠. 25일.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45분경에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어떤 무기, 즉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기 위한 그 시설들을 일제히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기 한 100여 대를 동원해서요. 헤즈볼라가 이미 공격 준비를 마친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를 한 230여 곳을 일제히 공습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 시작됐고요. 네. 여기에 대응한 차원에서 헤즈볼라는 320여 발의 드론과 로켓을 이제 쏘아댔죠. 네, 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징후를 포착해서 이 공격 개시 15분 전에 먼저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A short while ago, the IDF identified Hezbollah terrorist organization preparing to fire missiles, rockets towards Israeli territory.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네, 공격의 순서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한 셈인데 그게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정보부는 사실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 발사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헤즈볼라, 자 받았지만 자신들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على عملياتنا العسكرية اليوم لا على صواريخها ولا على مسيراتها ولا على مجاهديها ولا على مقاتليها لم يكن لدينا نية استخدام هذه الصواريخ حاليا ولكن قد نستخدمها في المستقبل أو في 네, 자 헤즈볼라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헤즈볼라가 쏜 로켓 드론 공격에 피해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헤즈볼라 측 주장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것은 우리가 위장으로 심어놓은 위장 시설이었다. 네. 그래서 실제 로켓이나 무기나 그다음에 로켓 발사대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 피해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선전전이다.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헤즈볼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동이 이름도 복잡하고 정세도 복잡해서 우리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번에 교전을 한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어떤 건지부터 좀. 자, 헤즈볼라는요. 예. 198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레바논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아파 무장 단체. 즉 그럼 누가 만들어줬는가? 이란이 1982년 레바논 남부에 있는 시아파를 규합해서 만든 단체고요. 네. 이 단체 그러면 만든 목적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입니다. 그리고 반미죠. 그러니까 네. 중동 지역에서 일단 미국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만 헤즈볼라도 아주 오랜 기간 적대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7일이었죠. 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이후부터 헤즈볼라는 사실상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해왔고요. 올해는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4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그 당시에도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다가 잘못돼서 미사일이 골란고원 지역에 어린이들이 축구하는 축구장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네. 또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건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군사령관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한 아파트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골란고원 축구장을 폭격해 어린이 12명을 숨지게 한 공격을 주도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쿠르를 노렸고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Fuad Shukr was the right-hand man to Hassan Nasrallah, Hezbollah's leader and his advisor in planning and directing attacks and operations. 슈쿠르는 지난 1983년 베이루트의 미군 241명을 숨지게 한 폭탄 테러를 지휘한 이유로 미국이 현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고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자, 헤즈볼라의 군사령관 슈쿠르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보신 것처럼요. 헤즈볼라의 사실상 2인자다.
그래서 헤즈볼라 1인자는 하산 나스랄라고요. 예. 그래서 나스랄라는 군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푸아드 슈크루가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 정책이라든지 군 정책, 그다음 군사 공격을 진도하는 네.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푸아드 슈크루였는데요. 미국에서 이게 1984년 레바논을 주도하던 미군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를 모의했다. 그래서 500만 불의 현상금이 걸린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으로 일단 첫 단계의 보복은 끝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저께 새벽에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고 저녁 6시 현지 시간으로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네. 본인들의 1차와 2차 공격이 끝났다. 사실 1차는 로켓 공격이었고 네. 2차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교란시킨 로켓을 먼저 쏜 다음에 드론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그래서 네. 1, 2차 공격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2차 공격이 끝났다는 것은 당분간 교전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 4차 공격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애매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래서 1, 2차 공격은 끝났고요. 마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공격을 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을 다 공격을 했고요. 11개의 군사기지를 다 때렸다.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헤즈볼라 군사력이 이 반이스라엘 정파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뒤를 물론 이란이 뒷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마스도 있지만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가장 강력한 단체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이란이 오랜 기간 헤즈볼라에게 전략적인 물자, 특히 이제 무기, 그다음 필요한 재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무기 체계는 하마스와는 다르고요. 만약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이 난다면 차원이 다른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란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지금 지난달에 테헤란에 머물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또 이스라엘이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지금 숨져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중동 사태에 이란이 직접 나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7월 31일이었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란의 공격이 계속 되지 않고 계속 뜸을 들이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동 지역에 너무 많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네. 핵 잠수함부터 해서 항공모함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혹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에 일단 공격을 하고 이란 측에서는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공격을 하겠지만 서둘지 않겠다. 네. 그러나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적이 중동에서 지금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헤즈볼라도 있고요, 후티 반군도 있고 또 이란도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 저항의 축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중동 지역의 시아파 세력을 규합해서 일종의 시아파 벨트라고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사실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시아파 대리 조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레바논에 헤즈볼라 있죠. 그다음에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 있죠. 이라크에도 있죠. 그다음에 예멘에는 후티 세력이 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 하마스까지 지원하면서 이게 이제 일명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란의 지원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른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 세 개의 저항의 축과 동시에 교전을 벌이는 상황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헤즈볼라가 단독으로 공격을 했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헤즈볼라 단독보다는 후티나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이런 이란의 저항의 축들이 동시다발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자 하여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어제 헤즈볼라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צה"ל השמיד אלפי רקטות
אלפי רקטות קצרות טווח, והן כולן היו מיועדות לפגוע באזרחינו ובכוחותינו בגליל. בנוסף,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נסראללה בביירות וחמינאי בטהרן. צריכים לדעת שזהו צעד נוסף בדרך לשנות את המצב בצפון ולהחזיר את תושבינו בבטחה לבתיהם. ואני חוזר ואומר, זה לא סוף פסוק. 네, 이스라엘 지금 현재 한참 하마스하고 교전을 벌인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또 교전이 또 벌어지고 또 삼축과 같이 교전을 벌일 가능성도 이어지고 이런 게 바로 이 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네,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 인질 협상이 지금 카이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10개월 이상 지금 가자 지구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왔는데 결국 인질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타냐후 총리가 결국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면. 네. 나타냐후 총리와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정을 탈퇴하게 되면 다시 90일 내에 총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타냐후 총리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는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인질 협상에서 하마스에게 또 새로운 조건을 계속 만들면서 오히려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협상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이유는 역시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인질 협상을 계속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번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지금 교전이 진행 중인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와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사실 헤즈볼라도 협상 중에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협상이 어저께 사실상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협상이 진전이 없다. 그런 발표가 나자마자 사실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 이번 전쟁이 1차전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헤즈볼라와의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은 계속 잔존 남아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가자 지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뭐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뒷배는 뭐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선 직전이란 말이에요. 자, 미국도 중동의 확전을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제 선거가 진짜 코앞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더 이 전선이 확전되는 것은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아주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중동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공격의 필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선거와 역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